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와 증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부영 이사장은 그 해직 기자 출신이시고 또 정치인으로 또 사회운동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오랫동안 감당해 오신 분이십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해직 기자 출신이신데 네. 요즘 우리 언론 현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 저는 그 50년 전으로 다시 시간 여행을 되돌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착각을 합니다. 예, 그 당시 우리들을 뭐 사상 이상한 사람이라든지 또 혹은 뭐 폭도라든지 뭐 이렇게 막 그 모함을 하고 비방을 했었어요. 결국 해직 당했죠. 예, 요즘 다시 기자들을 뭐 가짜 뉴스 전파자니 기자들은 가짜 뉴스 전파자라고 그러고 우리가 살던 유신 시대나 50 독재 시대에도 그렇게 언론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언론 탄압을 하고 있어라고 거꾸로 그 자기 고백을 했던 거나 다름없었는데 그런 일이 4, 50년 지난 뒤에 다시 또 반복된다는 거에 참 착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저도 평생을 이제 기자 생활을 해왔습니다만은 해직 기자 그러면은 지금 이우영 이사장님처럼 우리들 선배 세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 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물론 일부 언론사에서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요즘 드는 느낌은 내년쯤 되면은 이제 우리 언론에서 해직 기자 사태가 다시 벌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는 우리가 벌써 살아온 세월 또 민주주의, 예, 언론 자유를 그 축적해온 세월이 있는데 예,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아마 지난날 겪었던 악몽 때문에 그런 걸 쉽게 떠올릴 텐데 그런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정부 자신이 예, 그렇게 잘못됐다는 걸 하고 인정하고 뭐 그런 세월로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 요즘 우리 언론 현실을 지칭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고 언급되는 말이 가짜 뉴스 또 기레기 이런 말들인데요. 네. 이런 말들이 회자되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날과는 달리 이제 시민들, 예, 뭐 언론 소비자라고 할까요? 이분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언론을 다양한 그 방식을 통해서 그 누리고 있잖아요. 예, SNS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그 시민들이나 언론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언론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전달되는 뉴스의 질이나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믿을 수 없다 할 때는 가짜 뉴스라는 반응으로 나오고 또 기자들이 옳게 쓰질 못한다라고 판단을 할 땐 뭐 기자 쓰레기 뭐 이렇게 기레기, 표현을 하려고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요즘 또 그 평가를 하는 그 방식들이 너무 그 과격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 낱말들이 나타나는 게 불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그 표현이 너무 지나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요. 네. 자유언론 실천재단이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그 자유언론 실천이라는 말은 1974년 10월 24일 날 있었던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 실천 선언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자유언론 실천 선언에 근거해서 그 유신 체제 아래서 그 유신 정권이 정해준 기준을 넘어선 자유언론의 자유로운 활동 뭐 이런 것을 쟁취하려고 싸우니까 그 당시 동아일보 동아방송에 대한 광고 탄압, 뭐 동아일보에 백지 광고가 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이
유신 정권의 탄압을 돌파해서 자유 언론 활동을 하니까 결국 처음에는 한 160여 명의 동아일보 기자, PD, 아나운서 또 엔지니어 등 이런 사람들이 내몰렸다가 일부는 이제 들어가고 그래 마지막에 113명이 남았어요. 그 113명 가운데 벌써 38명이 이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조선일보에 또 32명의 해직된 언론인들, 같이 해직됐죠. 그 사람들, 조선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그리고 광주 항쟁 때 해직된 80년 해직 언론인들, 그 해직 언론인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언론계에 종사하다가 자유언론 운동에 동의하는 이런 은퇴한 언론인들 모임으로 새 언론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쪽 거기에다 이제 그 언론노조, 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 PD연합회, 뭐 이런 그 현업 언론인들까지 함께 모여서 만든 단체가 자유언론 실천 협회, 자유언론 실천 재단 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모인 단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유언론 실천 선언의 정통성을 잇는다 이런 뭐 뜻이겠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아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통제하고 배제하고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그 뭐 언론 문제뿐만 아니라 뭐 경제, 외교, 안보, 사회문화,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을 이 정부에서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특히 언론이 제일 앞에 드러나는 일인데 거의 정부라는 한 나라를 움직여가는 데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조금 좀 거슬리는 뭐 보도를 한다고 그래서 그 방송을 대통령 해외 외교 안보 중요 행사에 비행기에 타질 못하게 전용기에 타질 못하게 한다든가 자신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사실 보도를 했다는 것을 오히려 가짜 보도라고 가짜 뉴스라고 몰아세운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사고방식이 언론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다 지금 그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히 자의적이죠. 저는 좀 너무 이렇게 지나친 추론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시일이 지나면은 이 정부 자신이 혹시 주저앉아 버리지 않을까. 자기 논리에 자기가 이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꼴이 될 텐데 제발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주저앉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가 이러다 나라가 주저앉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말씀하셨는데 당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 있기 전에 74년 3월 4월에 걸쳐서 동아일보에서 언론 노조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유신 선포된 그 1972년부터 73년까지 계속 언론 운동, 언론 자유 선언 이런 걸 했어요. 계기 때마다. 그런데 그 대부분 언론 자유 선언을 하면은 그때 잠깐 뭐 한 1단 정도 나가고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는 중앙정보부원이나 보안사 요원들이 편집국에 들어와서 상주를 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그 편집국의 간부들이나 뭐 기자들이나 다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저희들이 언론 자유 선언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예. 그리고 기자 한 사람이 똑똑하고 특종을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아무리 좋은 기사도 정보보원이나 보안사 요원이 와서 못 낸다 그러면 못 나가는 건데 이거는 기자 개인의 재능이나 뭐 글을 잘 쓴다든지 이런 문제하고는 관계없이 언론인들이 집단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그 기업들이 한참 성장할 때 아니에요. 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언론인들에 대한 그 이 보수, 예. 급여 이런 것이 대단히 낮아졌어요. 예. 동아일보가 제일 좋다고 했는데도 재벌 기업이나 이런 데 비하면은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게 이렇게 처우가 엉망진창이 되고 언론인으로서의 자기들 자긍심도 세울 수가 없었고 이래서 결국 이것을 하는 자유언론 운동을 통해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하려면은 언론 노조 운동을 하는 길밖에 없다. 신문 보장, 급여 이런 것도 보장을 받으면서 언론 자유 운동을 하려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아 언론 노조 그때는 언론 노조라는 이름조차 없었기 때문에 출판 노조 산하에 동아일보 분해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언론 노조 운동이었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니까 이틀 만에 180여 명의 기자들뿐만 아니라 PD, 아나운서 또 이 엔지니어 또 2층에 공무국 있잖아요. 신문 만드는 사람들. 아, 당신처럼 그 지식인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어야지 무슨 소리냐. 그러고 그 사람들이 대폭 들어오기도 했어요. 이래서 뭐 2, 3일 사이에 한 200여 명 이상으로 노조원 숫자가 늘어나니까 회사에서 그걸 용납을 못하고 노조 간부들 13명을 그냥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그때 저는 섭외부장이라는 걸 맡았어요. 그리고 노조 대변인을 맡아서 그 뒤에 자유언론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동아일보 안으로 외신 기자들이 그렇게 취재를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제가 그때 문화부 소속이었는데 저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유수한 신문 방송 기자들이 동아일보 편집국으로 취재를 하러 왔는데 제가 대변인을 맡았기 때문에 뭐 짧은 외국어 실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서 가장 악독하다고 그럴까요? 정보부에서 입장에서 볼 땐 유신 체제나 박정권에 대해서 가장 그 날선 비판을 하는 당사자로 떠올라서 위신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유신 정권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직 사태가 일어나면서 동아투위를 해직자들이 만드셨고 조선일보에서 해직된 분들은 조선투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복직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해직된 그날 그 75년 3월 17일 날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동아투위를 결성을 했죠. 저희들보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서 쫓겨난 친구들도 조선투위를 결성을 했어요. 주로 저희들이 한 거는 그때만 해도 뭐 인터넷도 없고 뭐 그 PC도 없고 그랬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등사판으로 이 그 가리방을 긁어가지고 복사기도 없던 시대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매일매일 그 수백 부씩 만들어서 다른 사 기자들 기자실에도 돌리고 대학 교수들 그 인권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돌리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긴급조치 위반이에요. 아, 그것도. 그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구류를 살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냥 대변인으로 계속 그 외신 기자들
국내 기자들은 우리를 접근을 못했으니까 예. 접근해서 받아가는 게 긴급조치 예. 위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외신 기자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사실 저는 그때 오늘 잡혀가나 내일 잡혀가나 그런 계산만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6월 들어서 예. 동아일보 앞에서 매일 아침에 도열 시위를 했죠. 유신 체제에서 그렇게 도열 시위를 3개월 이상 9월 달까지 했으니까 한 6, 7개월 했죠.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매일 그 종로경찰서 정보과에서 해산하라고 계고장을 가져오는 걸 16차례인가 받았으니까 끈질기게 했죠. 그러다 제가 6월 초순에 그 정체불명의 괴한들 중앙정보부 의원들한테 프레스센터 앞에서 신문회관 앞에서 연행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저희가 성유보 씨하고 나하고 대학 다닐 때 했던 서클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문사 들어온 다음에도 만나서 나눴던 얘기 이런 것들을 다 그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그 저희들을 데려서 조사를 한 거죠. 그것이 최초 동아투위에서 이제 감옥 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국가보안법, 방공법, 형법 104조 2항 그게 외국인인 외신 기자나 외국인 선교사에게 유신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한 거 그런 것을 그 형법 104조 2항이라는 그 국가 모독죄라고 그랬어요 그때. 네, 국가모독죄. 그것도 적용당하고 결국 또 긴급 조치까지도 함께 겹쳐가지고 잡혀가가지고 굉장히 혹독하게 그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았죠. 뭐 1심에서는 구형 18년에 선고 9년 그리고 2심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대폭 깎아서 2년 반으로 이렇게 낮춰서 받아서 만기 징역을 살았어요. 그때 성유보 씨는 1년 징역을 살았고 그런 다음에 동아투위 안에서 보도되지 않은 민권일치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동아투위 사람들 10명이 구속됐어요. 78년에 제가 이제 징역 살고 나와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옥바라질도 경험이 있다고 해서 옥바라질도 하고 그러고 12.6 사태가 일어나서 그 동아투위 사람들이 막 풀려 나오기 시작할 즈음에 계속 긴급조치 시대가 계속되고 다시 계엄령이 또 포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 동아투위 같은 이 언론단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긴급조치 해제하고 계엄령 해제하라고. 왜 그 당사자인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는데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왜 계속돼야 되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무슨 저항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계엄령을 선포하냐. 그랬더니 한 18명, 19명이 그 다 붙잡혀 갔어요. 그 김찬국 목사님, 서남동 목사님, 이우정 교수, 뭐 백낙천 교수, 뭐 그 동아투위 위원장 한 뭐 이병주 씨, 또 뭐 조선투위 위원장은 정태기 씨, 뭐 등등 한 10몇 명이 잡아가는데 그때만 해도 정승화 씨가 계엄사령관이어서 12.12 전이었으니까. 12.12 직전이었으니까 나 하나만 구속하고 딴 사람들 다 풀려났어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유신 체제에서만 두 번 4년 징역을 살았어요. 4년.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노조 하나 만든 거고 그래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하게 하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소박한 꿈을 위해서 한 거였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 돼버렸던 거네요. 그 이런 거잖아요. 유신 체제처럼 경직되고 막 이런 거는 아주 그 작은 충격에도 경직된 유리창이 조금만 건드려도 깨져버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걸 요만큼이라도 예. 용인하면은 예. 자기 체제 자체가 무너진다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예. 자유 언론을 뭐 실천한다든지 예. 또 계엄령을 해제하라, 예. 긴급조치를 해제하라. 예. 그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4년씩이나 제가.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유 언론 실천하면 선언하면서 외신 기자를 제가 상대를 했던 게 굉장히 미운 털이 박힌 것 예. 같아요. 군부 세력한테는. 국내 언론은 통제가 가능한데 예. 외신은 뭐 그대로 보도가 되니까. 그때 그 만났던 기자들이 주로 외신 기자들이 동경의 주제를 했었어요.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 유명한 도너 보도퍼 그분이 이제 동경 지구장할 때고 뉴욕 타임스의 리차드 헬로란이라는 아주 그 대기자가 있었고 뭐 그 LA 타임스의 이제 샘 제임슨이라고 아주 그 사람도 오랜 외신 기자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깊은 인연을 맺게 됐었어요. 내가 구속이 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기사로 이런 걸 뭐 해주고 그래서 그 덕에 제가 형이 그렇게 많이 깎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그럴 수 있겠네요. 들었습니다. 그 지금도 살아계신 그 AP통신의 100세가 가까이 된 황경춘 선생님 그런 분들이 AP통신을 통해서 많은 또 노력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일본 기자들도 그때 저희들한테 굉장히 그 충실히 보도를 해줬습니다. 그 뒤에도 그래서 그 외신 기자들하고 인연이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데도 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 언론 자유 운동이 만만치 않다는 거를 밖에 많이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까 얘기한 거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언론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지막지하죠. 이런 걸 보고 외신들이 굉장히 그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 이태원 사건 같은 것도 외신에 그렇게 자세하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 BBC나 CNN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그쪽에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BTS가 다시 군대 이렇게 들어가게 된 사실, 또 이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나타나면서 언론 자유가 질식되고 이러는 것이 그동안 뭐 영화, 연극 또 뭐 문학 이런 걸로 한껏 드높아진 K 컬처 이런 것이 그냥 벼랑간 진창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언론 자유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이 바깥에 한국에 대한 인식을 빠른 속도로 급속히 구렁창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문화예술인이나 언론인이나 그 문인들 또 영화인들이 만들어 놓은 굉장한 그 한국에 대한 기대 K컬처에 대한 높은 평가들을 그냥 막 급전직하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애석한 생각이 듭니다. 작년엔가 베스트셀러로 눈 떠보니 선진국이란 책이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요즘 다시 나오는 말이 한 번 더 자고 다시 눈 떠보니 추락 중 뭐 이런 참 씁쓸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 같습니다.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딴 건 몰라도 문화, 예술 이런 거는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역기능이죠. 역기능. 그거는 우리에게 무슨 당장 보기 싫고 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를 조금 돌아가서 여쭈자면은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들이 많이 해직이 됐고 그래서 복직운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응원을 했는데
그 복직운동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지금 올해가 자유언론 실천선언 48주년이었어요. 예, 그런데 동아일보는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표현이 좀 못합니다만 교활하게 예, 1등을 유지해온 예,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어요. 예, 예, 해방되고 나서 동아조선이 일제시대 때 그렇게 친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예, 중간사를 냅니다. 그러니까 예. 다시 신문을 복간한다는 예, 글을 예, 썼어요. 예, 사과 한마디 없어요. 친일했다는 거에 대한. 그리고 둘 다 극우적인 그 논조를 가지고 그 딴 언론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그 1급 신문으로 자기들을 자처해 왔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가 신문사 들어가서 느낀 건데 이 사주와 그 간부 기자들을 그 지주가 예. 마름과 소작인 다루듯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 노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쪽은 아니 너희들이 소작인이 무슨 무슨 주장을 하느냐, 예, 예. 그런 투였어요. 아, 예.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근대적 의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할 줄조차 몰라요. 할 줄 몰라요. 저희들이 이렇게 쫓겨나온 지 근 50년, 반세기가 다 되도록 동아일보는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아, 예. 뭐 보상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2024년이면 반세기가 됩니다. 내후년이면. 이미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뭐 조그만 무슨 고무신 가게도 아니고 대언론사에서 113명이라는 언론인들을 내쫓고 나서 보상이나 뭐 복직은커녕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저 정신 상태를 가지고 21세기 언론 이걸 이끌어갈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미 정신적으로 동아일보에는 그 원죄와 같은 스칼렛레터라고 그럴까, 이런 빨간 문신이 새겨져 있다고, 죄악의 문신이 새겨져 있다고 봐요. 저러면서 무슨 매일 신문에다 자기들이 옳다니 뭐니 남을 훈계하는 그런 사설을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는 한국의 이 천박한 자본주의 광고 시장에서 자기들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돈은 많이 끌어모아서 아직도 신문 부수가 제일 많다고 하지만 이미 정신적으로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저렇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걸 보면은 대단하다. 그러나 그 대단한 거는 그야말로 거름더미 위에 세워진 말뚝 같은 것이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네. 그럼 한 분도 복직된 분도 없고 그렇게. 저희들 그 회사에서 내쫓은 사람들 가운데는 항복하고 들어간 사람, 잘못했다 그런 사람 말고는 한 분도 복직된 사람이 없어요. 아까 이제 11.6, 12.12 때 상황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뒤로 이사장님께서 꾸준히 민주화 인권 운동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면서 87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그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저는 그 유신 체제 속에서 두 번 이제 구속돼서 4년 징역을 살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확신한 거는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같은 군사 독재가 계속되는 한 저희들은 다시 언론인으로 복직하거나 복귀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냥 소극적으로 복직을 위한 언론 자유 운동을 동아투이 안에서만 계속한다.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군사 독재 타도 운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82, 3년부터는 그런 준비를 해서 천주교에서 그 김승훈 신부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김동환 목사 그 두 분과 내가 이제 또 한 사람이 3인 공동 대표로 해서 민중민주운동협의회 그 민민협의라는 것에 제가 이제 상근으로 하고 신부님하고 목사님은 후견인 노릇을 해주시고 80년 광주 학살이 너무 우리들한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언제든지 붙잡혀가서 이제 그렇게 죽거나 뭐 고문당해서 병신되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종교계가 이렇게 우리들을 비호해주는 그런 속에서 그 운동을 시작했죠. 그때 이제 80년, 82년, 82년 그때 노동자 농민들이 굉장히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냥 그 억압을 당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파업도 일어나고 이 농민들은 뭐 소몰이 데모 같은 걸 막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언론에 보도되길 합니까? 뭐 합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런 걸 취재해다가 뭐 외신한테도 주고 뭐 그 등사판으로 해서 막 돌려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 조직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게 민민협, 아까 말한 민중민주운동협의회. 협의회. 거기 그러니까 뭐 노동자 단체, 농민 단체, 종교인들 또 뭐 또 이 민청년이 이제 그때 앞장섰었죠. 김근태 중심으로 해서 학생운동 출신 청년들이 같이 해주고 이래서 그런 걸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잡혀가고 그러는데 방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명망 있는 분들, 목사님들, 신부님들, 뭐 대학 교수, 문인들 이런 사람들로 크게 해가지고 이제는 50 헌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그 탄압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다시 그 민주헌법, 대통령 직선제 이런 걸 만들려면은 상당히 강력한 정치적 결사체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논의해서 만든 게 민통연이에요. 민주통일민주운동연합이라는 걸 해서 문육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상임 대표가 되시고 뭐 거기 백기환 선생이나 뭐 이런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때 사무처장을 맡게 돼서 직선제 헌법 쟁취 운동을 그때 선명 야당으로 85년도에 신민당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 같이 해서 그 야당과 함께 민통연이 민주헌법 쟁취 운동으로 이제 돌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부산, 뭐 광주에서부터 마산, 대전에서부터 해 올라와 가지고 인천에서 한판 벌려서 서울로 들어오자고 그랬던 게 이제 인천에서 제동이 걸린 거예요. 5.3 민주항쟁. 근데 저희들이 그걸 배후에서 뭐 기획을 하고 조정을 했다고 그래서 민통연이 뭐 왕창 그때 그 피해를 탄압을 당했죠. 근데 그때 지금 뒤돌아보면은 그런 걸 하자고 그래서 신민당 인천 당부 그 본부에서 현판식을 하고 뭐 직선제 개헌을 우리가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자. 그 신민당원들과 이제 제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인천에 가보니까 그냥 글로 통하는 길들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왜 막았냐면은 그 노동운동 단체가 거기다 폐타이어를 다 그 길목마다 쌓아놓고 불을 지른 거예요. 그거를 주도한 사람이 김문수였어요. 노동해방 뭐 시뻘건 걸 다뤄놓고
난 그 노동해방을 우리가 좀 다 좋아하고 그런 일인데, 아니 민주헌법이 쟁취돼야 노동해방도 되는 거 아니겠냐고. 예.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민주화 운동을 그 노동운동 단체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예. 그 미필적 고의였는지 모르지만 전두환 쪽하고 그게 야합이 된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들더라고. 예. 결과적으로 예. 그러고 민통년이 완전히 완파를 당한 거예요. 예. 저 그 수배되고 그냥 그래서. 그리고 내가 도망 다니다가 그 남영동에 잡혀갔어요. 대공수사단에. 거기서 조사를 받고 영등포교도소에 갇혔는데 1월 14일인가 15일쯤에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방이 그 교도소 안에 여자들만 가둬놓는 여사가 있어요. 예. 여자들 다 의정부 교도소 보내버리고 나를 거기다 가둬놨어요. 예. 교도소 안에 담이 또 있는 거지. 예. 여사니까.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보니까 그 남자 2명이 뭐 이게 막 그 새벽 서너 시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 이튿날 누가 여기 들어왔나 그러고 물어보니까 대공수사단 그 수사관 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조한경, 강진규. 그런가 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울고 찬송가를 부르고 뭐 내가 못 견디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생각해 보세요. 이 남을 고문해서 매일 감옥에 보내던 사람들이 자기가 그 감옥에 들어오는 걸 견딜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하겠죠. 막 이 마음이. 그 미치려고 그러는 거죠. 한 사람은 뭐 찬송가를 밤새도록 부르고 또 한 사람은 엉엉 울고. 그 내가 교도관들한테 그 물어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박종철 군 고문해서 죽인 수사관 중에 2사람이라고. 근데 그때 내가 참 70년대에 내가 서대문 구치소에서 서울 구치소에서 징역을 살 때 거기서 가까이 사귀었던 교도관 간부 안유라는 사람이 뭐 조금 진급을 해가지고 거기 영등포교도소 보안계장으로 와 있고 또 한 사람 이제 한재동이라는 그 일반 교도관인데 그 사람이 또 거기 와 있어요. 날 형 그러고 따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 중에 이제 보안계장한테 좀 내가 좀 물어보자. 그리고 보안계장을 내 면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나로 꼭 형이라고. 형 이거 큰일 났어. 나라 망하겠어. 아니 무슨 소리야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니 대공수사단이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수사기관 아니냐 이거요. 거기서 젊은 대학생을 수사를 하다 잘못해서 자기들이 죽였으면 그 잘못했다고 그러고 밝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책임지고 그래야 될 텐데 이거를 가짜로 만들어서 진짜 고문해서 죽인 놈은 있는데 그보다 덜한 놈을 둘을 집어넣고 이런 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고. 자기도 공직자지만 너무 분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이런 식으로 나라를 움직여가는가 부들부들 떨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잠깐 진정하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박처원이라는 대공수사단장이 이 그 경찰관, 그 수사관 2사람 불러내가지고 우리하고 니들하고 얘기한 대로 다 그대로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 집행유예나 뭘로 다 꺼내줄 테니까 염려 마라. 그리고 1억 원짜리 통장 2개를 그 사람들은 내 보여주면서 이거 가지고 너희들 옥바라지 하고 식구들 다 먹여 살리고 할 테니까 걱정 마라. 그랬는데 그 조한경이라는 그 반장이 아니 나야 어쩔 수 없어서 직업으로 여기 와서 수사관 노릇을 하지만 내 자식이 젊은 서울대생을 고문해서 죽인 놈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걔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나는 내가 다 그렇게 죄를 질 일도 아닌데 그걸 뒤집어 쓰고 날더러 주범이 되라고 그러는 건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고 결렬이 된 거예요. 박처원이라는 사람하고 대공수사단장하고. 그 얘기를 나한테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 정말 그때 내가 그걸 듣고 나도 그렇게 좀 과하게 조작이 돼가지고 징역을 살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건 젊은 애를 죽여놓고 말이지 그걸 또 조작하고 뭐 은폐하고 이게 밝혀지면은 야단이 날 거라는 느낌이 오더라고. 아무래도 나도 기자로서 촉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나하고 면담한 거 다 찢어버려라. 그랬더니 이 친구 놀래가지고 형 어쩌려고 그래. 하여튼 너하고 나하고 만난 일 없어 이거.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와서 한재동이라는 그 친구는 따로 내가 좀 연락을 해서 불러가지고 이른바 비둘기 그 비밀 편지를 해서 먼저 내보냈어요. 김정남이라고 이제 밖에서 활동하는 친구한테 해서 함세용 신부한테 그걸 전달하도록 해놓고 계속되는 그 추가 취재를 더 해가지고 한 3개쯤 그걸 내보냈는데 나를 그 밖에 있을 때 내가 도망 다니는 걸 숨겨줬다는 전직 교도관이 있어요. 전병용이라는 사람이 그걸 또 김정남이한테 전달하도록 돼 있는데 김정남이도 날 맞다 갔다 또 도망자 신세였고 그래서 도망자끼리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전병용 씨가 그 편지를 김정남 씨한테 전달해준 다음 날 김영삼 전부 수석했던 청와대 수석했던 김영남 씨. 그 다음 날 잡혔다고. 그 가지고서 잡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게 천우신조였는데 어쨌든 그게 이 6월 항쟁이랄까 여기 불씨가 돼가지고 뭐 민주헌법 쟁취 이런 쪽으로 다 연결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전 기자로서 해직 기자로서 특종을 그 감옥 안에서 한 셈이죠. 그러나 그때는 전두환 정권에 대한 그 뭐랄까 국민들의 인내 이것이 거의 목에까지 차올랐을 때 아니에요. 저는 그 일이 아니었어도 또 다른 일 때문에라도 불씨가 되어서 뭐 87년 6월 항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 자신도 거기 있으면서 그 안유 보안계장이나 한재동 형 같은 그 좋은 교도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그런 걸 알리긴 했는데 역시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를 향한 의지랄까 그런 것이 전두환 정권은 더 이상 용납될 수가 없다. 뭐 그런 걸 그렇게 표현한 거죠. 정말 그 눈에 보이지 않게 민주화에 기여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참 많았어요. 네. 오히려 저기 같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셈이죠. 그 쪽지가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한테 전달이 돼서 폭로가 된 건데 그 과정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전병용 씨가 그걸 전달하고 하루 뒤에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난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게 그 대공수사단 손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라는 그 조마조마함도 있었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전달이 돼서 김정남 수석이 그걸 정리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함세용 신부님한테 전달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포가 고문 살인을 하는 그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함세용 신부님이 명동성당에 그 홍보국장인가 그걸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사실을 김수환 추기경한테 상의를 했는데 추기경께서도 잘못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 좀 망설이셨대요. 그러다가 결단을 내리면서 그래 좋다. 그날 나도 내려가서 강론을 하겠다. 그러시고 그 강론을 집전한 사제가 김승훈 신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추기경님 다 자리에 뜨시고 난 다음에 김승훈 신부가 그 정리된 문건을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뭐 야단이 났죠. 그 이름까지 다 나오고 이러니까 그 다른 조작된 근거에 의해서 구속되지 않은 수사관들 이름까지 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 대공수사단에선 그렇게 2명만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 이름까지 다 나오니까
공황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 내부에서. 그 알아보니까 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공수단장 박초원 구속되고 내무부 장관 그 안기부장 장세동 내무장관 김종호 그 사람들까지 다 사표받고 내각이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안심을 했어요. 사실은 더 이상 이쪽으로 역추적은 해오지 못하겠구나. 또 그렇게 역사가 또 작동을 하네요. 예. 어떻게 보면 그 구속대에 계신 쪽에 그 사람들이 대공분실 구속된 두 사람이 들어온 것도 역사의 우연이고 또 그걸 이렇게 듣고서 또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정말 그 김정남이란 그 내 친구가 나중에 어디다 글을 썼는데 신의 오묘한 손길이 다 이렇게 움직여서 그렇게 우연처럼 다 맞아 들어가서 피연이 됐다. 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럼 쭉 이부영 이사장님 생애를 보면은 기자 생활하시다가 해직 기자가 돼서 그 자유언론 운동을 하다가 또 그 뒤에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화 인권 운동하면서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는 중요한 역할도 하셨고, 근데 또 나중에 92년부터는 이제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으로서 또 이제 변신하시게 되는데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무슨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 88년에 노태우 씨가 당선됐잖아요. 그때 그 감옥 안에서 그 양김 씨의 그 분열 때문에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군사독재가 일단은 연장이 된 모습 아니었어요. 그때 그 87년 6.29 선언 이후에 많은 그 문익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감옥에서 다 석방이 됐죠. 근데 나하고 김근태, 장기표 이 세 사람은 나오질 못했어요. 아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이 조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또 일을 벌릴까 싶어서 양김 단일화를 시킬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는지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김천에 그 소년교도소로 갔는데 거기 가 보니까 노동운동, 학생운동하던 그 젊은 사람들이 한 50여 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구세대요 가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NLPD로 나뉘어서 뭐 격렬하게 대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NLPD 이론을 깊이 알아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학생 운동하는데 그 흐름이 둘로 나뉘어서 대립을 하는데 바깥에 양김 씨가 대립하는 모습이 그들이 대립하는 모습하고 겹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떤 운동이든지 나뉘어서 이렇게 토론하고 대립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저 양김 씨 대립해서 노태우가 당선될 것 같은 그 상황이 너희들은 걱정이 안 되냐? 근데 그 사람들은 나쁘고 자기들 대립하는 건 옳은 이론 투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자네들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들이 요 다음에 양김 씨 나이대가 되면 또 그러고 앉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 걱정이다. 후회할 일이 있을 거다 너희들도. 그러고 그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 날 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노동자나 그 젊은이들이 그 정권 교체를 못하고 노태우가 저렇게 다시 군사 독재가 연장이 된 걸 보고 못 참아서 분신 자살하고 뭐 떨어져 죽고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나에게 87년 대선 때 그 밖에 있지 않으니까 이제 분열의 원죄가 없다고 그래서 젊은이들 그 죽었을 때
장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예. 정말 하기 싫은데 그 부탁 오는 걸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예. 참 안 좋습니다. 예. 마음이 무거우셨겠습니다. 근데 4월 달에 그해 4월 달에 그 13대 총선이 있었잖아요. 요 근처에 그 서울고등학교 옆에가 경희궁 아니에요. 예. 거기에 선거운동 한다고, 선거운동이 아니죠. 참, 그 장례, 노제를 지낸다고 거기서 이제 내가 장례위원장에 거기 이렇게 하면은 양김 씨가 거의 동시에 거기 선거운동을 하러 오는 거예요. 한 2, 3천 명씩 모이니까 그것도 사람 모이니까 선거운동하러. 나는 그래서 저분들이 대통령 선거를 분열을 해서 져놓고 그 자기들이 패배하도록 만든 것 때문에 죽어간 젊은이들 장례식장에 나타난다?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저래야 정치를 하는가 보다. 그때도 제가 굉장히 그 정치에 대한 혐오 같은 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 뭐 이런 친구들이 그 뒤에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전두환이가 또 뻣뻣이 막 이러고 더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걸 못 보겠으니까 전두환 구속 투쟁을 해야 된다고 나를 또 다시 막 밀어 세운 거예요. 나도 지금 징역살이로 건강이 안 좋아 있는데 또 밀어 제끼고 그걸 하라 그러더라고. 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그 명분에 밀려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그 전두환, 이순작 뭐 구속 수사 투쟁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또 구속이 된 거예요. 그때 그 4.16 총선에서 삼김 씨가 다수가 되고 집권당이 소수가 된 거예요. 여소야대가 된 거예요. 거기서 이부영이가 구속된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전두환을 구속 수사하라는 거에 요구를 했는데 그 양김 씨가 양해를 안 하면 이부영 구속할 수가 없거든. 민주화 투쟁. 자기들이 분열해서 그 책임을 미안하게 생각해서라도 전두환 구속 수사하라는 이부영을 다시 구속한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시 한번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아, 저 사람 믿기 어렵겠구나. 그런데 내가 넉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렇게 밖에서 이부영 구속된 거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노태우 쪽 움직여가지고 석방을 시켰겠지. 나오니까 그때 이제 노태우 정부가 여소야대에다가 88 올림픽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걸 제안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때까지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멸공 정책만 있었죠. 그렇죠. 근데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거는 남북의 평화 공존을 전제, 국가 연합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연방제보다는 조금 밑에 방안이지만, 그래서 탈냉전 시대가 오고 뭐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속에서 굉장히 그 통일 운동이 막 그 활발하게 일어났죠. 그리고 노동자들 대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89년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걸 주워 담을 수 있는 전체 통일연합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생긴 게 전국민족민주운동협의회였어요. 그래서 전민련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선거에 죄진 게 없다고 분열에 어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상임의장으로 또 올려 앉혀버린 거예요. 그 문육한 목사님하고 개운재 선생, 백기환 선생은 상임 고문으로 또 모시고.
그렇게 되니까 이 통일운동, 노동자 농민운동 이런 운동이, 그리고 또 대학생들이 다 복적을 해서 예. 학교로 돌아가지고 학생운동이 이렇게 예. 그 거세지고 있는데, 이 전민련이 몸이 10개가 있어도 모자르더라고. 예. 근데 그때 89년 초에 문익환 목사님이 정월 초하룻날 연락이 오셨어요. 예. 밀사를 보내서, 예. 그것도 전화가 다 도청될지 모른다고. 1월 3일 날 집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세배를 가야 될 텐데, 아니야, 혼자 오라고. 예. 갔어요. 예. 갔더니 꿈을 비는 마음 시집 예. 주시면서, 나 가야겠어. 어딜 가세요? 평양. 미리 고백하셨군요. 예. 그럼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 상인 고문이니까, 당신께서 평양을 가시면 민통년이 또 전민련이 박살이 나게 생긴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장인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하고 놓고 준비를 좀 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 목사님이 상인 고문이니까 우리 전민련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보게, 우리 그 운동이 문익환이 평양에 갔다고 그렇게 박살나고 그 뭐 다 없어지고 그럴 정도면 그렇게 허약한 거야? 안 그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그 어른이 그러시니까 나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죠. 그러시고 4월 달에 가신 거예요. 일본 거쳐서 정경모 선생님하고. 그리고 그때 또 어떤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냐면, 현대중공업 대투쟁이라는 게 벌어졌다. 난 상임의장이니까 그 울산에 내려가서 그 노동자 대투쟁 지원 지지 연설하고 뭐 막, 그때 그 현대중공업에 헬리콥터를 띄워서 헬리콥터에서 최루가스를 뿌리고 그랬어요. 전쟁이죠, 전쟁. 그러니까 그 문익환 목사님 북에 가시고 현대중공업 그런 사태가 이렇게 같이 벌어지면서 그 노태우 정부가 그때 아마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국가보안법 불거지죄하고 그 노동쟁의 조정법 제3자 개입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구속이 된다고. 그게 이제 5번째예요. 정말 고비마다 구속이 되시네요. 그런데 그러고 딱 1년을 채우고 석방이 90년도에 됐는데 그때 나와 보니까 이미 3당 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민자당이 생긴 거예요. 거대 보수야당이 생긴 거예요. 그때 문 목사님 북에 가시고 현대중공업 사태 엄청났거든요. 그게 전국 노동 현장이 다 들썩거리고 일어나서 그게 3당 통합을 보수 세력 안에서 마음 먹도록 만든 계기가 아닌가. 뒤돌아보니까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 그래서 자기들도 살 길 찾아서 그런 걸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바로 강경대 사건으로 연결됐잖아요. 그게 공안 탄압이 시작이 된 거라고. 나는 그때 내가 석방되기 전까지는 다시 정치 문제 얘기를 하는데, 난 사실은 이제 내 언론계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88년에 한겨레 신문이 그 창간이 되고, 그때 나는 뭐 전두환 구속 투쟁이니 뭐 이런데 떠밀리고 전민련 이러면서 한겨레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 90년도에 나와서 3당 통합이 되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때 이미 한겨레가 막 가동이 붙어서 신문이 잘 될 때고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엉겨붙을
구석이 없더라고. 예. 그래서 진보 정당을 만들어 볼까, 진보 정당 그 일에 좀 착수해 볼까 그랬는데 오히려 그 공안 탄압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진보 정당 운동은 위축이 돼 갖고 예.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김관성 목사님이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그 어른이 부르니까 예. 그 양반이 NCC 총무하시면서 예. 날 불러가지고 그게 이제 85년 6년 그때인데 우리 언론이 이래서 되겠어. 예. 참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뭘 좀 움직여보지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동아조선 투입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민원협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민원 지금 그게 민원연이 됐지만 그때 민주언론운동협의회라는 걸 만들자고 해서 성유보 씨가 하고 저 신홍범 씨라든지 이런 조선 투입 사람들 80년 해직 언론이 지금 누구야 표안수 누구야 이런 사람들 하고 해서 그 민원협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지라는 걸 말지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그때 그 김관성 목사님이 그 말지를 만들 수 있는 그 자금을 지원해 주고 우리들도 조금 마련했지만 굉장히 그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때면은 NC 총무도 끝나고 CBS 사장도 끝나셨을 때고 은퇴하셨을 84년 5년 그때인데. 84년 5년요. 그때면 CBS 사장 하실 때인가? 그랬을 거. 그럼. 그때 총문 끝나셨을 때죠. 총무는 끝나셨죠. 아마 CBS 사장 하실 때일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그 기밀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권호경 목사나 이런 그 후배들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 그 날 불러서 직접 그래서 말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CBS는 또 보도 기둥도 없었으니까 그렇지. 뺏기고, 그러니까 당시 CBS 사장이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사장님께 부탁을 드린 거군요. 뭐 한겨레도 한참 뒤에나 나올 때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해서 말지가 창간이 되면서 그게 큰 파장을 일으켰죠. 언론 쪽에. 그런데 이제 또 90년 3당 합당되고 내가 전민련 의장 했다 구속됐다 나오니까 날 부르시더니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여당은 저렇게 막 공룡처럼 커졌는데 야당은 호남에 갇혀 있고 말이지. 그것도 조그만 민주당하고는 통합도 안 되고 야당은 분열되고 여당은 공룡 같아지고 또 야당 주류는 호남에 갇혀 있고 그 평민당이지. 이 야당 통합해야 되겠는데. 제대로 어떻게 그런 말씀? 제가 뭐 정치인도 아니거든. 당신처럼 전민련 의장 했으니까 끌어 잡아다니면 양쪽 통합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해봐. 그러니까 야당 통합 실행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당신이 위원장을 할 테니까 날더러 상임 실행위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 DJ하고 상의된 거 속에서 되는 걸 거거든. 잘 안 되면 제 책임이고 잘 되면 목사님 책임 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아 내가 뭐 정치를 할 거야 뭐야. 애 좀 써.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한 서너 달 만에 해치웠어요. 서너 달 만에 야권 통합이 되고 그 이름을 통합민주당으로 하고 김대중, 이기택 공동대표 그 이기택이 거부할 게 어렵게 됐죠. 김대중하고 자기가 동급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때 거기에 자금민주당이 뭐 노무현, 김정길, 또 홍사덕, 이철, 뭐 장기욱
몇 명 더 있었는데 하여튼 이 주로 영남 사람들에다가 아주 스타들이 거기 모여 있었다고. 그건 김대중 입장에서는 얼마나 필요해요. 영남 사람들이고 호남에만 자기 갇혀 있는데. 그러더니 김대중 이기택이 이부영 해야 된다 이거야. 어? 특히 김대중. 왜냐하면 제야의 상징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날 꼭 같이 해야 된다고. 진보 정당은 지금 안 되게 생겨 있고. 한겨레나 딴 언론엔 한겨레 말고 언론 딴 데 날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치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했고. 또 밀려 들어가셨구만요. 그 특히 그 김광섭 목사님 그 야권 통합 실행위원 하라는 바람에 김광석 목사님이 보이지 않게 많은 역할을 하셨네요. 그 양반이 조용한 분 아니에요. 조용한 분인데 참 역할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략까지 거기 이제 오재식 선생님이나 그 권오경 또 김동완 이런 사람들이 같이 붙어서 신구교 그 연합 운동도 같이 또 하시고 사선 사회선교협의회 그렇지 에큐메니칼 운동이면서 사선 운동도 쭉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부려먹는지 잘 아시고 종교인들이 나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부영이라는 전민전 상임의장 그 타이틀 가지고 양쪽 끌어들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난 뭐 상의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됐는데 내가 김대중 이기택이 그렇게 막 그 당신이 그 일을 벌려놨으면 마무리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러고 또 그러니까 또 거절하기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 이 일을 내가 지금 두고두고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삼선 의원도 하시고 뭐 열린우리당이었네요. 거기 당의장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내 이제 저 목사님 앞에서 내 이런 말을 하면은 참 안 된 소리지만 나는 언론인으로서의 가치 기준이 있더라고. 이 정치판에 들어와서요. 언론인의 시각을 가지고 이걸 판단을 하면은 적응을 못해요. 언론인의 비판 의식이나 이런 거를 넘어서는 게 정치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또 거짓말 하는구나 이게 딱 보이는데 그걸 천연덕스럽게 진짜처럼 얘기하는 게 정치인이거든. 너 그러고 정치는 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을 타협시키거나 또 타협을 못해도 어느 땐 넘고 지나가야 되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론인의 비판 의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그게 용납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두고두고 그 정치인 과정에서도 내가 정치 안 맞는 사람이구나. 딸깍발이구나. 라는 거를 그 후회를 많이 했어요. 기자는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정치인은 당파성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라는. 당파성과 그 진실이 이렇게 이 갈라지는 거기에서는 회색지대라는 게 생기잖아요. 검고 희고. 그래서 겹치는 데는 그 묽어지고 이렇게 희고 검은 게 안 보이는 그런 게 한국 사회엔 너무 많아요. 이제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극복했냐? 부역을 했냐 아니냐? 독재에 부역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문제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부정이고 어디까지가 이 결백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영어 표현으로는 블러라고 표현해요. 블러.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인데 정치에서는 그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참 많아요. 모호한 부분도 많고. 그런데 가장 또 명쾌하게 얘기하려는 사람들이 정치인이거든. 근데 그거는 정치인이 명쾌해 보이는 것일수록 저는 거짓말이 섞여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것도 많이 경험했고 예. 난 또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는 성격은 또 못 돼요 내가. 예.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도 고통을 많이 겪었죠. 예. 예를 들면 내가 겪었던 일 중에 김대중 총재가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한 다음에 정계 은퇴를 하고 예. 영국으로 이렇게 갔었죠. 도피해가 있었어요. 저 김영삼의 사정을 피해서 간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근데 그분을 참 마음도 많이 힘들고 그럴 것 같아서 영국으로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국내에선 DJ가 은퇴한 것이 잘못됐다. 복귀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그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그 캠브리지 대학 가 계실 때 거기 그 박영숙 선생도 거기 가 계시고 그래서 그 겸사겸사 만나러 갔었는데 내가 뭐 DJ맨도 아닌데 거기까지 찾아간 거는 나도 참 사람이 그 쑥맥 같은 거였어요. 뭘 그걸 확인하러 가냐고. 이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은 복귀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쪽 의사가 없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확인하겠다고 거기까지 가냐고. 신문 기자의 취재 같은 거예요. 기자근성으로 가시고. 가서 만났더니 아주 그 융숭하게 대접을 하면서 뭐 참 힘들지 않냐고 그래서 그런 거보다도 다들 그 총재님의 의사가 어떤 건지 궁금해한다고 그랬더니 난 내 말 한 걸 지켜야죠. 나 요새 공부 열심히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원모 심려를 내가 어떻게 다 꿰뚫어 보겠어요. 그렇게 말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그래서 박영수 선생을 만났더니 박영수 선생은 그 철저한 DJ 편 아니에요. 그분 얼굴에 굉장히 우수가 젖어 있더라고. 박영수 선생은 참 맑은 분 아니에요. 성격도 참 착하고 맑은 분인데 나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얼굴에 그늘이 막 져 있는데 날 오래간만에 만나고 그러면 그늘을 진 얼굴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반가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학교 캠퍼스 그 호숫가에서 아주 로맨틱하게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얼굴이 로맨틱하지가 않더라고. 참 그것도 내 그 의문이고 다 의문을 풀지 못하고 왔어요. 그리고 94년이 되니까 DJ가 귀국을 했잖아요. 와서 아태재단을 우선 열고 그리고 가칭 새정치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정당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새정치국민회의 쪽. 그리고 거기에 구당파, 통합민주당 구당파라고 그래서 김원기 뭐 이런 사람들, 나 뭐 재정구 이런 사람들이 그쪽 모여 있고, 그 뭐 몇 명 안 돼요. 거의 다 그걸로 가버린 거야. 그 이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94년에 7월달에 김일성 정상회담이 있다고 그러다가 김일성이 벼랑간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때 내가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 있으면서 정상회담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한쪽 편이 세상을 떠났으면은 요 다음에 그 북한에서 누가 그 이어서 집권자가 되더라도 그쪽하고도 정상회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쪽에서 김일성 주석 사망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거나 예. 조문 사절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걸 질문을 했다고. 예. 근데 정부에서는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 이런 답변을 했고, 근데 그날은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 중앙일보에 예. 이부영 김일성 추종자인 명백히 드러났다, 뭐 이런 게 톱기사는 톱기사. 예. 그 사람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됐어요. 지금 박복임. 예. 그러더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그걸 빠뜨린 꼴이 됐잖아요. 예. 그걸 더 크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위 군인들이 내 지구당 와서 다 때려부시고 뭐 비서들 폭행을 하고 내 조그만 그 다 낡은 차를 칼로 다이아를 찢어가지고 다 빵꾸를 내고 뭐 이게 그냥 국회의원이 법의 보호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내가 아태재단으로 김대중 총재를 찾아갔어요. 이렇게 그 정상회담을 하자고 그러다 한쪽이 죽고 그러는데 무슨 전 휴전선에 경계령을 내리고 뭐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그랬더니 아무 말 말고 그냥 며칠 견뎌보라고. 견뎌보라고. 그러더니 김대중 총재가 홍석현 회장을 그때 일산에 댁이 있을 때일 거예요. 일산으로 불러서 그 어머니 집안하고 그 홍진기 씨 부인이 좀 목포분이래요. 그 서로 아는 처지가 돼서 홍석현 회장을 그 DJ가 댁으로 불러서 내가 지금 한 얘기 이런 얘기를 쭉 해주면서 지금 탈냉전 시대로 이렇게 다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언론을 몰아가면은 그 뭐 하자는 거냐 도대체. 그리고 막 야단을 쳤대요. 그 홍 회장이 그런지 한 달쯤 있다가 날 불러서 저녁을 내면서 사과를 합니다. 그러고 중앙일보가 그때 방향 선회를 하는 거예요. 남북 화해 교류 이런 쪽으로. 그러나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DJ 쪽에 분당 사태는 계속되고 이쪽 그 통합민주당을 지키자는 쪽 사람들은 소수로 전락을 해버리고 조금 있더니 뭐 김원기 씨니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또 나하고 같이 있다가 그냥 글로 가버리더라고. 그러면서 그 15대 총선을 6월 달에 치렀어요. 그럼 96년인가요? 그렇죠. 나하고 재정구, 뭐 이규택 이런 몇 사람만 지역구에서 당선되고 이 작은 그 통합민주당 그 구당 모임이 입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은 못 됐는데 표는 많이 받은 거예요. 입 후보 한 사람들. 근데 낙선은 많이 한 거지. 근데 표는 많이 받았다. 뭐 2등, 3등 이렇게 2등 많았고 그래서 비례대표가 8명인가 9명이 됐어. 그래서 전부 다 하니까 16명이야. 그게 20명 그 원내교섭단체만 차지했더라면은 큰 그 저게 변화의 주춧돌이 됐을 텐데 그 교섭단체가 못 되고 그러니까 당선된 다음에 막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견딜 수 없어서 조순 씨를 그때 그 양반은 그 첫 번째 서울시장 하다가 이제 그만뒀을 때서 그분을 영입을 해서 어떻게 그분을 대통령 후보로 좀 내보낼까 하고 어떤 사람은 날더러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마음을 먹지를 않고 있었기 때문에 조순실 모셔다가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보려고. 이 양반이 이회창하고 이게 통합을 해버리는 걸 합의를 해버리더라고. 대표가 되신 다음에. 예. 그 대표가 그 자기가 당 통합 이런 건 주도하는 거니까 그 말릴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 그때 그 통합을 해서 이름을 한나라당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당 원내대표인가 하시게 되고. 그래서 내 한나라당에 이제 그게 97년인가? 97년이죠. 97년에 한나라당으로 몸을 실었는데 정말 가기가 싫었거든. 그런데 내가 김대중 총재가 그렇게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 때 당신이 정계 은퇴 선언했던 걸 뒤집은 거, 또 통합민주당으로 통합을 할 때 나한테 한 얘기, 이런 걸 내가 지적을 하면서 이번에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다. 그러고 이제 그 한나라당에 합류를 했는데 참 하기 싫은 걸 하려니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DJ가 당선이 됐잖아요. 당선되고 났는데 그 DJ는 그때 소수당이었고 한나라당이 그때 150몇 석인가 그렇게 됐을 텐데 36명을 데려가는 거예요. 한나라당에서요? 한나라당으로 이제 비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33석인가로 쪼그라들고 그쪽이 다수당이 됐는데 그때 김종필의 그 자민련은 17석인가 밖에 안 돼가지고 3명인가를 그때 국민회 새정치 국민회에서 꾸어줘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 분이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은 민주화 운동도 많이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김영삼, 김대중도 민주주의자는 아니더라고.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민주주의자는 아니더라고. 국민이 정해놓은 국회의원 36명을 그냥 옮겨버리고 그러는 게 민주주의자라면 할 짓은 아니죠. 그런데도 나는 그 마음에 내키지 않는 한나라당 생활을 하면서 그때 뭐 이회창 씨가 날더러 부탁을 해가지고 원내대표 노릇도 거기서 했죠. 부총재를 하기도 하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15에 남북 정상선언을 하고 평화공전 원칙을 그 천명을 했어요. 그때나 한나라당에서 이회창 총재가 참석하는 총재단 회의에서 이거는 야당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무슨 북과 무슨 금방 통일하자는 것도 아니고 남북 사이의 평화공존의 원칙을 천명한 건데 그렇게 되면 북으로부터의 침략 위험도 일단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은 공존을 하자는 걸 합의한 이상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대경론이 벌어졌어요. 최병렬 등등 극우파 쪽에서 날더러 당장 탈당하라는 거예요. 나가라. 이보시오. 나도 이 한나라당 당원들이 자기들 손으로 직접 투표를 해서 뽑힌 부총재예요. 내가. 당원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랬더니 우리 당론에 맞질 않으니까 당신 나가라고. 그 당원들한테 그런 걸 다 오케이를 받아서 오면 내 고려를 해보겠지만 그 전까지는 내 꿈쩍도 안 한다고.
근데 기회 있을 때마다 이부영이 빨갱이라는 소리 그 당원들한테 하고 뭐 언론 쪽에다도 하고. 그래서 내가 결국 여기서 내 붙어 있을 때가 아니구나. 돌밭에다 벽실 뿌린다고 벼가 자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나갈 준비를 해서 2003년에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정당을 만들겠다. 자기는 지역주의를 넘어서서 기반이 없어도 좋으니까 지역주의에 의존해서 정치하는 건 자기는 그만하겠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내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엔 한 10대 명을 모아서 같이 탈당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원희룡 남 누구예요? 저 남경필 또 가평 양평에서 국회의원 하던 그 문화부 장관도 하고 그랬던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10대 명을 모아서 했는데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고 5명 남은 거예요. 이우재 선배하고 김영춘, 김부겸, 안영근 나 이렇게 5명이 뭐 언론에서 뭐 독수리 오영재라고 이름 붙여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민주당에서 전당대 저기 열린우리당에서 전당대회를 해서 내가 이제 셋째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상임중앙위원을 했는데 저 누구야 정동영이가 저희 무슨 뭐 노인 평해바라는 해가지고 당의장 그만두고 통일부 장관으로 가버려. 누군가 신기남은 또 아버지 뭐 그 친일한 행적 때문에 그만두고. 그러니까 내가 당의장을 계승해서 하도록 됐는데 그때 정동영이 아주 의욕적인 당 정강 정책을 내놨어요. 뭐 국가보안법 폐지, 4대 개혁 입법 뭐 도저히 그 소화할 수 없는 걸 다 그냥 다음 당의자한테 넘겨버리고 나갔는데 그때 그 총선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직후에 총선을 치르게 돼가지고 152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 그때 102명인가 되고 50명이 이제 그 재선 이상인데 그때 내가 총선에서 낙선을 했어요. 그 유명한 얘기인데 그 강동구에 명성교회 김 목사가 나를 비토를 해가지고 그 뭐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딴 사람들 그 교회 영향력이 지역구에서는 크니까 엄청나요. 거기 그 강동구에서만 7만이라고 다 뭐 강릉에서까지 실어오고 뭐 어디서 13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교인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패배를 하고 그러나 이제 당의장은 그 계속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가 당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아직도 우리 국민들 속에서 국가보안법 개정까지는 몰라도 폐지는 이건 뭐 북에서 내려오는 간첩들도 다 처벌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뭐 그런 상대방에서 이제 악선전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박근혜하고 비밀 마크 협상을 해가지고 국가보안법의 7조 찬양고 무동조 요 부분만 드러내고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좀 하는데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강경파들이 뭐 이 배신자 이러고 뭐 막 의원총회에서 욕을 하고 뭐 야단이 났는데 참 지금 그 국가보안법 7조를 그 국민의힘 당에다 내놓으면 그 받아들이겠어요? 그때 박근혜가 나하고 이면 합의를 한 거를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그걸 받았어요. 근데 이쪽 다수당인 그 열린우리당 의총에서는 그걸 비토를 해버렸다니까.
천정배가 원내대표 할 때 예. 그걸 원내 총무할 때 예. 그걸 거부시키는 쪽으로 예. 했어요. 유시민이 이런 사람. 지금 정청래. 예. 그래서 국가보안법 그 찬양고무 동조 예. 요 조항이 그대로 살아있고 국가보안법 1.1핵도 바뀌질 않았어요. 예.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친북당, 종북당으로 낙인을 찍히고 예. 한나라당은 환호자약하고 예.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남고 예. 그게 노무현 정권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나는 내가 국가보안법으로 그 5차례 중에 4차례를 그걸로 처벌을 받고 그랬지만 그 보수 여권 중앙정보부나 이쪽에서도 내가 좀 과격하고 급진적이었으면 좋을 텐데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난 항상 이 너무 그렇게 합리적으로 예. 명분 내세우고 격하게 뭐 주장하고 이런 거보다는 좀 여백을 남겨두는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그 과격 선명한 쪽으로부터 예. 비난을 받고 그랬어요. 예. 근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내 정치에 안 맞는 사람 같아요. 예. 그 국가보안법도 같이 그냥 뭐 폐지 이러고 그랬으면 더 좋았으련만 예. 가능한 그 51%만 얻으면 된다. 49%는 요 다음에 또 달성을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주장을 했다가 거듭거듭 실패를 거듭하고 그다음에 근데 이쪽이 안 맞는구나. 예. 밖에 나가서 시민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옮겨간 거예요. 예. 그래서 정기 은퇴하시고 네. 어쨌건 하여튼 한나라당이라는 보수 정당의 원내대표도 하고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이른바 진보 정당의 진보라고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쪽 반대편 정당의 이제 당 의장도 하셨는데 그렇게 정치권 깊숙이 오랫동안 계셨으면서 우리 한국 정치가 좀 이런 점이 진짜 가장 문제고 이런 점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뭐 이제 80이 넘고 이제 이래다 보니까 그 내가 몸담았던 각 집단의 뭐 장단점이랄까 또 그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그 존립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있고 국가보안법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분단 법제, 법과 제도가 그대로 있는 한 여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기울어진 운동. 아무리 민심이 이렇게 흘러서 예를 들면 지금의 야당이 뭐 과반수가 넘고 그래도 이 집권당, 기득권 세력을 지키는 그 집권당은 극우 정당, 분단 정당의 그 특색,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야당이라는 것도 보면은 뭐 이 야당을 자꾸 진보 정당이라고 표현하는데 난 그건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야당 안에도 극우 세력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극우 세력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조금 뭐 난 진보 세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남북의 화해 협력을 원하는 세력 이런 것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둘을 다 합쳐 보면 이거는 상당히 우파적 성격이 강해요. 여야라고 해도. 그래서 제가 그 민주화 운동 끝내고 이념적으로 몰리더라도 진보 정당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 진보 정당도 이를테면 NL 뭐 이런 식의 PD 이런 정당이 아니라 이 합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진보 정당. 그러나 정강 정책은 뚜렷하게 평화통일, 평화공존 이런 걸 담고 있는 정당이라 해요. 그것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몰리더라도 그건 견제해 가야 된다고. 그리고 자본과 노동이 협력을 하는 그
그런 구조, 예. 노조의 자율성 뭐 예. 이런 거는 보장하는 이런 예. 정도의 진보 정당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 근데 그건 뭐 못하고 예. 뭐 그 권영길 이런 사람들이 민주노동당 하다가 그렇게 예. 굉장히 고통을 겪고 그랬지 않았어요? 예. 그들이 희생한 덕에 그래도 진보 정당이 조금 발을 디딜 수 있는 예. 기초는 만들어졌다고 예. 보는데 그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요 다음 총선이 있기 전에 예. 정당법하고 선거법을 좀 바꿨으면 해요. 예. 아마 지금 국민의힘 안에도 그런 거 필요성을 느끼는 예. 예를 들면 그 호남이나 예. 뭐 충청, 경기도, 예. 서울에서 입후보할 국민의힘 정당 쪽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는 이런 걸 좀 바라는 것도 있어요. 영남처럼 독점을 하거나 강원도 이런 데 독점을 하는 데는 안 그런데 자기들이 비슷비슷하거나 표가 조금 많아져야 당선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선 여야로 이렇게 뭐 별로 정책이 크게 틀리는 것도 없는 정당이 원수처럼 양쪽으로 갈려서 싸우는 이 구조는 이제 넘어서야 된다. 그러려면 2개 이상의 4-5개 복수 정당이 뭐 이념적인 편차도 좀 있고 이런 정당이 국회에 함께 있으면서 필요하면 정책 연합을 하면서 그 통합은 아니어도 연합을 하는 그런 정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금까지는 이 정당 원내교섭단체의 장벽을 높여놨었잖아요. 20명 정도의 그 의석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한 10석 정도로 대폭 낮춘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 4-5개, 6개 정도의 극우 정당서부터 상당히 진보적인 정당까지 또 녹색 정당까지 이렇게 좀 여러 개 정당이 있으면서 정책 연합을 해서 좀 이 서로 극한 대립은 정책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냐. 2번째가 이 선거법에서 우리나라 정도의 인구 수면은 다른 그 의회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경우에는 국회의원 수가 상하 양원으로 나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400~500명 정도 되는 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그리고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수만큼의 비례대표, 직능 비례대표를 많이 넣어서 전문가들을 국회에 많이 좀 집어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서 뭐 이렇게 각 지역 그 대표들도 좀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정당법과 선거법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요 다음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정당법, 선거법을 그렇게 바꾼 연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권력을 좀 줄이는 어떻게 보면은 예산안 처리라든지 또 감사원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국회로 이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독재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지면은 대통령 임기를 포르투갈이나 저 오스트리아처럼 8~9년 정도로 늘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정당으로부터 이탈을 하는 걸 의무화하고 그리고 거의 그 인사 문제나 이런 거는 대통령이 관여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럼 거의 내각제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거의 내각제 비슷해지는 거죠. 그럴 만큼 우리 사회가 다양화돼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 남북이 이렇게 대치하는 속에서 대통령의 리더십 같은 거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남북 분단 상태 속에서 대통령제가 그렇게 약화되면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우려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 정권욕에 시달리는 대통령제,
대통령의 욕심 예. 이런 것이 오히려 국민들보다 더 후진 제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난 그런 걸 내다보면서 그렇다고 국회 만능으로 만들어 버릴 수는 없다고 봐요. 대통령에게 한 가지 권리는 난 꼭 줘야 된다고 봐요. 국회 해산권. 예. 국회 해산권을 주어서 여야가 정쟁을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타협이 안 되고 서로 그 국민들 그 손해만 보게 만든다고 그럴 경우엔 과감하게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해서 다시 국회를 뽑도록 그렇게 하면은 아마 최종적으로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입증이 될 거예요. 대통령이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 버린다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상당 부분 예를 들면 총리 제청은 국회에서 하더라도 그 복수로 추천을 하게 해서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교, 안보, 국방 이런 부분에서의 그 수장들은 대통령이 제가가 필요하다. 그럼 이원집정부제 비슷하게. 그렇지. 그런데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이 갖는다는 건 엄청난 권리를 주는 거예요. 뭐 그런 거를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정치를 뭐 실패 연속이었지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제대로 가려면 그런 정도는 좀 갖춰져야 되겠다. 한 가지 질문만 드리면요. 내각제 주장이 나올 때 이제 나오는 반론이 이제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하면 근권 정치, 파벌 정치로 간다. 그런 거는 어떻게 대책이 있을까요? 근권 파벌 정치의 대표적인 게 일본이죠. 그렇죠. 일본식이 될 우려가 지금. 그런데 일본은요. 뭐 일본 사회 구조를 분석해 놓은 걸 보면 무슨 뭐 그 몇백 년 된 기업들이 뭐 몇백 개가 있는데 우리는 몇십 개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분석한 기사를 보고도 마치 일본이 잘 되고 있다라는 식의 그 평가를 해놓은 걸 보고 좀 전 웃음이 났는데 일본은 아직도 봉건 사회예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일본 사회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옛날 그 세습 다이묘 시대의 그 집사 노릇을 하던 집안들이 지금 국회의원 많이 하고 있어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굉장히 그 폭이 좁은 이해관계가 아주 이렇게 꽉 짜여져 있어서 그 해체가 안 되고 있는 사회예요. 우리 사회는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이게 변동이 다이나믹하고 그래서 부정이 그렇게 은폐되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자치가 뭐 되네 안 되네 이래도 그 지역에서 지금 자리를 꽤 잡아가고 있다고 봐요. 앞으로는 난 지방의회 의원을 또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친 사람들이 의회에 많이 들어가게 되리라고 봐요. 벌써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 은폐되질 않아요. 우리 경우에는. 그래서 좀 뭐 외국에서 내각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러이러한 피해가 나타난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사회도 지역주의 있잖아요. 뭐 영호남 이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지역주의가. 그러나 영호남의 그 교류라든지 뭐 그쪽의 그 리더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만나고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가지 걱정은 수도권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역의 대학이 저렇게 괴멸을 해버리거나 지역의 특성 같은 게 제대로 살려지지 않고
지역의 교육이 죽고 예. 이러한 것이 엄청난 폐해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보완을 많이 해가야 되리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한 가지 두려운 점은 AI 시대나 굉장히 빠른 그 인공지능 그 시대가 되면서 그런 것이 행정 권력이나 정보 권력하고 연결이 될 때 이 좁은 나라 안에서 국민들이 자율성 같은 걸 잃어버리고 종속되는 일, 상당히 통제가 강화되는 강화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나 걱정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진행되는 걸 보고 못 견디는 이런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 극복해 가리라고 봐요. 정치 활동하시면서 느낀 우리나라 발전에 대한 제언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일부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정계 은퇴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2부에서 다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부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과의 대화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